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에다가 원룸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층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메리트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총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원룸 개수가 몇 개짜리 물건이었냐? 자그마치 26개를 임대가 놓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다. 한 달에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 물건을 갖다가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13억 정도에 낙찰받았다. 아무래도 소액 임차인이 많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다가구 원룸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많겠죠. 자, 그 관련된 사례를 하나 같이 봐보면 사건 번호는 2020타경 107996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들어가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 봉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경매물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 나갈까요? 임대가 잘 안 나갈까요?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강남보다 원룸의 임대 수요가 더 많은 데가 관악구 봉천동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강남 같은 경우는 월세가 비싸잖아요. 월세가 비싸다 보니 이제 젊은층 친구들이 그 강남에다가 원룸을 구하기 좀 엄두가 안 나는데, 이 관악구 쪽은 지하철 2호선 라인이거든요, 서울에. 그 지하철 2호선은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다 집을 못 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밀려나서 원룸을 많이 얻는 데가 관악구 일대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관악구에 가보시면은 원룸의 임차 수요가 훨씬 많은 데가 관악구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원룸 건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투자하기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 토지 면적을 보니까 몇 평 정도 되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냐면요, 토지는 55평, 건물은 124평 정도 되는 원룸 건물이 최초 감정 가격이 한 20억 정도에 잡혔다가 두 번 유찰되고 이번에 낙찰됐어요.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한 13억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66%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인데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서울의 다가구 원룸 건물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어떤 물건을 낙찰받은 물건이고 과연 이 물건이 임대하기가 좋은 물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먼저 지도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 해당 원룸 건물 위치가 좋은 물건처럼 보이세요? 안 좋은 물건처럼 보이세요? 여기 위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지하철 2호선 라인은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라인이다. 2호선 봉천역 3번 출구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다 보니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물건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 3번 출구에서 해당 물건까지 도보로 한 몇 분 이내 정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리로 보이십니까? 사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도보 한 5분 이내로 걸어갈 수가 있는 위치로 보이긴 보이는데, 막상 걸어보면 도보 5분 이내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관악구라고 하는 그 동네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언덕이 심한 동네거든요. 일반적인 보행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2호선 3번 출구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룸 물건으로 투자하기 좋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원룸 건물이 나왔던 사건인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봐보니까 원룸 건물이 제법 번듯하게 올라가 있죠. 번듯하게 올라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 같은 경우는 언덕이 좀 심한 동네다. 해당 건물 완전 언덕에다가 걸쳐갖고 건축물을 지어놓은 원룸 건물이죠. 이렇게 언덕에다가 원룸 건물을 지었을 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요 지하층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 1층 부분에 원룸 공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막상 이거에 갖다가 건축물 대장 때 보면요, 1층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원룸 공간이 지하 1층으로 나오고요, 이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하 2층으로 나옵니다. 언덕배기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그 언덕 경계선까지는 원래는 건축물 대장상 지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에다가 원룸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층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메리트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면적은요,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고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는 게, 그 지하층 공간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건 언덕에다가 원룸 건물을 지었을 때 한 가지 메리트다. 근데 이 언덕이 너무 가파르고 경사가 심하다라고 하면 임대가 잘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 원룸 건물은 그 경사에 어느 정도 초입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는 어느 정도 잘 나갈 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근데 이 원룸 건물 한번 살펴보니까요,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거든요. 과연 이 원룸 건물은 몇 세대를 임차할 수가 있는 물건이었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에 대한 계량들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현장에 가보면 1층입니다. 1층인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하 1층으로 나오는 공간이죠. 그 1층에는 지금 원룸 개수가 몇 개로 나오냐면은 자그마치 6개. 그 다음에 2층은 원룸 개수가 몇 개로 나오는 거 한번 봐봤더니 2층도 6개. 그 다음에 또 3층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원룸 개수가 몇 개로 나와 있냐면 여기도 6개. 아직 안 끝났어요. 4층도 있어요. 4층도 지금 원룸 개수가 몇 개로 나오는지 보니까 4층도 6.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층마다 6개인데 4개 층이다 보니 원룸 개수가 몇 개로 나옵니까? 자그마치 24개.
그것도 어디 지역이요? 관악구에 24개의 원룸을 임대할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 물건일 수가 있겠다. 근데 이 건축주가요, 여기서 만족이 안 됐는지 더 뽑아냈어. 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옥탑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옥탑이 불법이거든요. 옥탑에다 원룸 하나 더 증축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총 24개에서 지금 추가 원룸 하나 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25개. 제가 근데 이 건축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주차장의 한 면을 갖다가 그 원룸으로 개조를 해갖고 또 임대를 놓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옥탑방 불법으로 만드는 건 많이 봤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돼서 하나를 갖다가 또 막아갖고 원룸을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또 거기다가 원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거기 임차 들어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플러스 하나가 되다 보니까 총 임대를 놓을 수가 있는 원룸 개수가 몇 개짜리 물건이었냐? 자그마치 26개를 임대가 놓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럼 이 지역이 관악구 본천동에 그 2호선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를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일까요? 이 지역이 서울에서는 그래도 원룸 금액이 좀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었다. 그럼 원룸 개수가 26개인데 4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 물건을 갖다가 얼마에 낙찰받았습니까? 13억 정도에 낙찰받았다. 그럼 이 임대 수익률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물건을 낙찰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 물건은요, 타자가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원룸 건물이나 건축물 같은 거 사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바로 뭐냐? 바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열람하고 사셔야지 손해를 안 보신다라는 거. 이 사건의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까 건축물 대장 떼자마자 오른쪽 상단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즉 그 건물에 불법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범칙금이 나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칙금이 월세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셔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해당 건축물은 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가?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해당 물건은 2건의 위반 사항이 걸려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주택가에서 위반 건축물을 표기를 했죠. 다용도 옥상에다가 원룸 건물을 증축을 해나갔고 지금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다는 내용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옥상 공간에 있는 원룸을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 물건이 20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 13억 정도까지 떨어져서 낙찰이 됐는데 옥상에 있는 원룸 하나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건 좀 큰 사항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사항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그건 별로 크지 않다. 만약에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철거해버리면 되죠. 건축물 같은 것도 거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아까 전에 원룸 개수가 26개였는데 하나 날아가게 되겠죠. 몇 개 남습니까? 그래도 25개 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걸려있죠. 하나 더 걸려있는 게 어디서 걸려있냐면은 교통지도가에서 또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옥내 주차장 한 면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놔갖고 위반 건축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주차대수 하나를 갖다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놨다는 말씀드렸죠. 그것도 불법이다. 나중에 그 부분도 철거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다. 그럼 자꾸 없어져. 그렇죠. 또 날라가? 아까 전에 26개에서 옥상 날라가고 주차장 하나 날라가니까 이제 그래도 몇 개 남습니까? 그래도 24개 남잖아요. 그래도 24개 남는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 물건은 더 큰 하자가 있어요. 어떤 하자가 있는가? 아까 전에 보셨던 건물 외관 사진을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 공간 보이십니까? 이 부분? 이거 다 불법입니다. 원래 이 공간이 뭐냐면은 주거지역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권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조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건물을 갖다가 잘라서 지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건축물을 너무 반듯하게 짓지 않고 계단 모양으로 지어 있는 그런 건축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일조권 제한 때문에 잘려나가는 공간인데 그 잘려나가는 공간을 갖다가 덮어버려서 원룸을 갖다가 증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건축물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저런 것들 갖다가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한 건당 한 5만 원 정도씩
원씩만 준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 하고 돌아다니면 하루에도 한 몇백만 원씩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거든요.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봤더니 아까 전에 4층 계양도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4층 계양도를 봐보면은 이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원룸 개수가 몇 개냐면은 4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 안 돼 있지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 4개에 대한 공간도 다 털어내야 돼요. 자꾸 없어지죠? 또 24개에서 또 몇 개 날라가야 되냐면은 4개가 날라가야 돼. 야, 그래도 20개에서 월세 40만 원씩 받으면 800만 원인데 13억에 낙찰 받았으면 나쁜 거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 건물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건축물을 사실 때는요,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용도하고 공부상 용도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물건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봐서 용도를 한번 봐보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다중주택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뭐가 차이점이 있는가?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고시원 건물이랑 기숙사 건물 같은 거에 다중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주택이 다가구 주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 바로 취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요, 뭐 가스레인지 안 되고 인덕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자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중주택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 취사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아무리 젊은층 친구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도 원룸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싱크대가 없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원래 일반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월세 시세 40만 원까지는 못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이 차를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들은요, 월세가 임차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세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룸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월세 수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원룸 건물을 사는 건데 그 원룸 건물이 정작 월세는 안 나가고 전세밖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건축물을 사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그 용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사실적으로 이 물건은요, 이 경매당한 사람은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 사례예요. 누가 안타깝냐면은 아까 전에 이 건축주가 완전 의도적으로 반개수를 막 늘려놨잖아. 26개까지 늘려놓은데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눈물 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왜 눈물 나는 사건인가? 이 사례의 임차인들 한번 봐보니까요, 임차인 숫자가 엄청 많아요. 아까 반가스를 의도적으로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임차인 숫자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임차인 애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하나같이 다 전세로만 들어왔어요. 이분이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전세로만 놨겠죠. 전세로만 다 들어왔는데 정말 불쌍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같이 다 대항력이 없어요. 다 대항력이 없이 들어왔는데 다 전세로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임차인에 대한 숫자는 총 조사되는 게 2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겹쳐지는 친구들이 좀 있어갖고 실제 임차인은 26명 딱 떨어지는 물건이 많습니다. 근데 그 총 임차 보증금의 합계액을 보니까 얼마로 들어갔냐면은 18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낙찰된 돈은 얼마였는데요? 13억에 낙찰 됐는데 얘네들이 돌려받아야 되는 돈은 18억을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못 돌려받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사례였었다라는 거죠. 이 건축주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 코 묻은 돈 18억만 원 챙겼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건축주는 뭐도 땡겼냐면은 대출도 받았단 말입니다. 대출 설정 금액이 얼마냐면은 4억 2천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대출 금액이 4억 2천만 원 설정되어 있으면은 원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3억 5천만 원 챙겼죠. 이 임차인들한테 18억 6천 정도 챙기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얼마 정도 돈을 챙겼냐면은 한 22억 정도 돈을 챙겨갖고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에 낙찰된 건물이에요? 13억에. 그러니까 지금 불쌍한 건 임차인 애들만 불쌍하게 생겼어요. 이 임차인들 중에서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임차인들도 망이 생기는 그런 물건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악구에 임차 들어온 임차인들은 보통 다 어떤 친구들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이겠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임차 들어온 물건인데 저 보증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빌렸다던가 아니면 대출받았다던가 이랬을 텐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하는 그 친구들이 얻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임차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 이 친구들 중에서는 아예 배당금 하나도 못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었다.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도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임차인들에 대한 전입신고 하나하나씩 다 짜볼 필요가 없다더라. 여러분들 뭐만 보시면 된다? 최초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해당 부동산의 최초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한번 봐보니까 2011년 6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짜 기준으로 그때 당시 보증금 범위가 얼마냐, 그다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찾아보시면 된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 표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2011년 6월 10일 그때 당시 서울시 기준 한번 봐보면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는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임차인들 중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떤 임차인들이 있는가? 가장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황모라고 하는 친구 보증금 얼마냐면은 6,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맞죠. 그 다음에 한모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증금 6,500만 원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액 임차인 맞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보니까 보증금 얼마로 들어가 있습니까? 보증금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는 내용들 중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판단되는 그 기준은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최초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얻어가신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지 경매물건 투자하실 때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물어주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내 보증금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